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방탄혁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권리당원 일부가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에 장애인차별 철폐를 촉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현 시위 재개에 대해 불법 행위는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난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이틀 급수를 한 뒤 단수 기간을 4일에서 6일로 늘렸습니다. 중국발 황사해 영향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제주도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뒤에 내일 강한 바람에 실려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단일한 채택을 시도하고 이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3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3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행 4.75%에서 5%로 높아져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지난해 말 예상치와 같은 5.1%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밝혀 정책 전환을 바라던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벌어져 22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걸로 관측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융불안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금융불안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외 여건 변화와 국내 가격 변수, 자본 유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의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과는 일단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관 5명 그리고 4명 5대4 의견으로 인용이 된 건데요. 예. 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검수완박법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법의 법 효력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재판관 5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것은 이어서 선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일단은 두 가지 사안이 있었죠. 국회 파행이 있었던 입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네. 이거는 소수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소송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이 역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제기한 건데요.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것은 지금 곧 선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B-1B 전략 폭격기와 강습 상륙함 등 미국의 자산도 대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서 진행 중인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시작된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에 대해서 대규모 병력과 무장 장비를 동원해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려는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 상식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의 북침 불장난 소동으로 북한은 안보 불안과 전쟁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된 데 이어 서해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만주 지역에서 각각 발원한 황사가 강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과 전남,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뒤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약 20억 명이 대소변에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유엔에서는 46년 만에 대책을 논의하는 총회를 엽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기슭 도로를 따라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한 겁니다. 물을 받으러 몇 시간씩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부족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Y para la casa casi cada diario tengo que llevar porque nos llega a veces una vez a la semana y por 2 horas, hora y media cuando llega. 생활이 어려운 곳일수록 물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수도 서비스는 빈민가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대인 이 노인은 벌써 20년 넘게 수돗물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Aquí tenemos demasiados con el agua. Tenemos que comprar estos pipotes ya $2. Tenemos más de 20 años que nosotros no sabemos lo que es un agua de tubería.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20억 명은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지는 사람은 한 해 140만 명에 이른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 문제없는 지역도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안전한 물을 위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엔에서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각국 고위급 대표가 모여 물 부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118개국이 모인 이번 회의에는 한국도 참석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충남 금산군 JMS 명월동 수련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해외 국적 신도 2명을 2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한국인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교단 내에서 정 씨의 범행을 돕거나 증거를 은폐한 조력자들이 있는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을 보면 12살 이모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 어머니 42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이군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한 달 뒤 유산하면서 이군을 미워하게 돼 한 달에 한두 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군이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하거나 성경책을 베껴 쓰게 했고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장 공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개정 전 지시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을 해칠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현행법 조항 적용을 중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오는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고 입법부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7시간 만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당원 80조 1항에 따라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 80조 3항을 적용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철통 같은 태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을 보면 직무 정지 후 예외 적용을 따져야 하는데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이미 당에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 오래된 만큼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당원 조항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범죄 혐의가 뭐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 탄압이란 거는 그럼 완전히 이거는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그거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압에 대한 당원 당규의 조항에 따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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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검수완박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4로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된 거죠.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역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기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법이죠. 네. 그걸 뭐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효해달라는 청구거든요. 예.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원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야 할 내용들을 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툰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는 있지만 네. 그 권한쟁의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법률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렇군요. 과거에 97년도에도 네. 신한국당에서 그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도 예.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만 그 법안을 무효로는 할 수 없다. 그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당에 이준석 그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그 가처분 신청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인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정당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번 판결은 그래요. 그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단체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변장을 해갖고 소위 말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개정안을 의결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통과됐죠. 그러니까 절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가 인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는 인용한다. 굉장히 어정쩡한 판결인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의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원하면 이런 법,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수 탈당도 시키고 당시에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복당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후에 복당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이거 도대체 의회 스스로가 지금 작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이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 표결권 침해한 것은 맞지만 검수완박 입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헌재 의원들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대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법무부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6명의 검사들이 제기한 또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또 민주당 당무위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전속결 처리됐는데 7시간 만에 처리된 게 굉장히 빨리 결정됐어요. 여러 당내 이견이 좀 나오나 봐요. 그럼 이미 예견된 답정 기소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미 그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그 정상회담 하고 또 69시간제 관련해서 여론이 대단히 악화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그동안 해왔던 이제 검찰이 수사관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에도 기소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그렇게 요거에 맞춰서 우리 당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원래 당을 또 빨리 정비해서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데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조홍천 의원은 좀 절차 과정이 너무
과유불급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당무위원이어서 어제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 자리에서 한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 예.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수정해서 이제 내용도 발표도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직 기소만 되고 공소장조차도 확인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그 공소장 받은 이후에 당무위 열어서 하면 될 것을 네. 이렇게 빨리 하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이견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의원이 정치 탄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뭐 이미 답정 셀프 구조죠. 이미 다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이 당헌 80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당 개혁 방안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부정부패를 제거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깡그리 무시를 한 건데 네.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보면 저 이재명 그 이준석 전 대표 네, 네.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었었어요. 예, 그때 예. 윤리위에 회부했죠. 네. 윤리위하고 그 당무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원래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맞아요. 윤리위는 전원이 다 비당직자예요. 당원이 아닙니다. 예, 비당직자뿐만이 아니라 비당원이에요.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당의 국회의원이 지명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비당원이 결정을 하는데 당무위원은 전원이 당원이고 당직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비명계의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 이 사안을 좀 분리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8호 약정설 또 대북 송금 수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또 기소를 할 경우에는 당 차원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분리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공존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 당 전체를 봤을 때는 소수의 의견인 건 분명한 예. 사실이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복기해 보면 네, 예. 이번에 대장동 건과 성남 FC 건에 대해서 네. 이제 불구속 기소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잖아요. 예. 그 70명의 검사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해서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22년 11월부터 3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 428의 약정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2,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서 검찰에서는 지금 일단 이 428호 약정 설과 관련해서는 공소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네. 배임의 핵심은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이런 한 장 받은 증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428억 약정했다는 것이 부정처사고 사후수뢰, 이것이 그 대장동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공소장에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 불법 대선 자금 8억 4천만 원과 관련돼서도 이제 김용 부원장 이제 구속 기소해서 재판 중인데 뭐 더 나아가지도 못해서 그것도 공소장에도 못 넣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건은 검찰에서 그 무리한 수사를 그동안 했고 네. 한 것이고 또 지난 2월 달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지난 시점에서 또 교모하게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시점에서 기소를 하니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또 수사안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줄줄이 기소가 될 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 6개월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제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426억
네, 예. 그거는 예. 지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이 공소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네. 추가 기소하겠다. 네, 수사 1차 중이다. 기소라는 표현을 써서 네, 그래서 1차 기소일 예. 뿐이다. 그리고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소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여하튼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줄줄이 사탕으로 기소권이 남아 있고 네. 매주 법원에 출두하셔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중차대한 그 리스크를 안고 계시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이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어요. 그런 분을 기소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물증이 가장 핵심적인 물증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해놓고 예. 추후 보완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성남 FC 제3자 뇌물건이라든가 배임 같은 거는 이미 충분하게 혐의가 기소장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특히 성남 FC 같은 경우 제3자 뇌물죄 그 동일한 경우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사 받으셨고 구속도 되셨고 예. 또 형벌도 받으셨고 예. 탄핵도 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후폭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급락한 청년 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애쓰는 모습인데요. 네. 당내에서 해법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위 천하용인 팀이 한 15%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건 당원들에서 15%고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 지도부에게 천하용인을 중용해야 된다. 천하용인은 또 독자적인 정치인들이죠. 개개인들이 모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포탕 한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룹과의 선긋기 뭐 이런 것도 하락세에 한몫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하진 않는데요. 천하람 위원장 참 좋아하고 덩치 더 크고 한데 그 덩치에 걸맞게 그냥 조건 붙이지 말고 좀 그릇이 큰 모습 만나서 그냥 조건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전 비대위원님, 네. 청년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윤석열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시고, 예. 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복합적이라서 어느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 전체가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분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겠다라고 아예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부른다고 오실 분 같진 않고 다만 이제 천하람 뭐 이긴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당의 당원이시고 하고 또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인의 그 의회에 또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시 뒤에 질문 좀 더 드리고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석 169, 반대 90, 기권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야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 중재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입장차만 재확인했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요. 조금 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 혹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시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시장 원리에 맞지 않거든요. 생산된 쌀은 무조건 정부에서 다 수매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 당이 지금 폭탄을 넘긴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소요되는 국민 세금이 엄청나요. 이것은 다 국민들한테 목에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농정을 제대로 해서 그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도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자면 지금 쌀의 그 생산 소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생산은 늘고 있고 이것을 좀 시장 원리에 맞춰야 된다.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양국관리법부터요. 자, 일단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네요. 예, 양국관리법.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쌀값이 올해 작년에 쌀값이 정말로 역대 최대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이 커졌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쌀값 정상화법,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예상치 못한 풍년이 일어났을 때 3% 5% 기준이 있잖아요.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초과된 거에 대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그거를 정부에서 매입하자는 법안이고 그 이전에 이렇게 풍년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를 짓는 그곳에 그 타작물 같은 경우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쌀이 풍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대단히 그 예방적인 조치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표결 결과 보니까 저희는 169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도 90명만 반대를 했네요. 보니까 112명인데 아마도 농촌 지역구로 두신 의원분들은 찬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저 표결 결과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국관리법? 그래도 딱 그 저 표로 보면은 딱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도 저도 평택인데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저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태도에서 농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절대로 저걸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참 예컨대 이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건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농정 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쪽에 그 다른 이미 쌀의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농민들이 좀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니,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해서 정부가 많이 매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요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정부마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생산은 되고 팔리지는 않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 같은 거를 권유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청년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뭐 민주당 대변인이시긴 합니다만 청년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변화라든지 혁신 같은 걸 많이 바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것을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20대 남성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찍어내기로 쫓아내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던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부터 이제 천하용인 그 후보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천하람 후보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못한다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전당대회 후하고 사이에 그 2030 세대의 그 지지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회 이제 들어갔을 때 천하람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는 그 민주당이 20대에서는 31.7이었는데
국민의힘은 32.3으로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근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민주당이 34.3이고 국민의힘은 26.2%로 떨어졌어요. 예. 어디 조사입니까? 이게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에 평균 낸 것인데 예. 그리고 더 특이할 것은 2030 세대들이 무당층으로 나가는 폭이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아, 지금요? 예, 20대가 거의 32.7%가 무당층이고 네. 30대도 24.3%가 무당층으로 빠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아직 천하람 전 전 대표 도전사시요. 예. 만나지 않고 있다는데 만나지 맞아요?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서로 일정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네,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와 혁신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천하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좀 젊은 층에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성은 저희를 지지하고 여성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 갈등이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소위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 선거 전법이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가 있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희 기존의 집도키들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무당층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가진 대책을 않았죠.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기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청년 그 이제 일자리 예산 같은 걸 대폭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변화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3년 뒤에 첫 공식 일정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행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해서 저희는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당의 구성이 친이계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친박계가 좀 소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나 두 분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없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뭐 글쎄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국민과 소통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나요? 그래서 좀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으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향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글쎄, 그렇지만 이제 모양새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식의 상황 정치임은 곤란하다. 저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소통한다 그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저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뇌물 등으로 이제 구속돼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되신 건데 그런 불명예를 좀 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총선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현직 정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분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력화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그 의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좀 뭉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총선에서 또 공천도 또 받고 또는 공천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화장실 비대를 해체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61%가 아는 사람이고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지난 2021년 기준 60.9%로 나타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성폭행은 35.3%, 성착취물이 66.5%, 성매수는 81.3%에 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44.7%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48.9%였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지 실사단이 다음 달 부산에 오는데요. 현지 실사 보고서가 최종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유치단은 마지막까지 전략 점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세계박람회 주요 무대가 될 부산항 북항입니다. 다음 달 초 엑스포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주요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엑스포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첫 관문인 만큼 리허설도 실전처럼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항만구역이었던 곳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복원한 모습도 직접 보시게 될 거고 도심 한가운데에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는 여러 교통 인프라에 이미 구축된 모습도 바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어딜 가고 뭘 먹고 또 어디서 잠자는지도 궁금한데 이 세부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실사단 안전 우려도 있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지 실사단은 다음 달 2일 한국에 도착해 하루를 서울에서 머문 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 여기저기를 돌며 현지 조사를 벌입니다. 체류 마지막 날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유일한 공개 일정입니다. 실사단이 쓴 보고서를 보고 171개 회원국이 최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안에 어떤 단어와 내용이 담기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결국 사흘 안에 실사단 마음을 뺏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오는 실사단은 모두 8명, 우리 유치단은 개인별로 마크맨을 둬서 1:1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세계가 인정한 K푸드로 입을 즐겁게 하고 문화 콘텐츠로 관심을 저격합니다. 또 실사단 방문 기간에 야경 맛집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놀이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들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사단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출사표를 던진 4개 나라 가운데 부산은 약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략만 잘 세운다면 해볼만 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꼭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국민, 시민단체, 기업 모두가 하여튼 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물량 공세를 펴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최대한 오감을 자극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마음을 얻어내볼 생각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학용품과 완구, 온라인 수업 기기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제품 24만 개를 적발했습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12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학용품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3만 4천여 개, 태블릿 PC가 1,000여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78km 길이의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가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길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체 11개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전거 도로 개선 공사를 시작해 올해 강서와 양화, 여의도 등 5개 공원, 내년에는 반포와 광나루 등 6개 공원의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약 13km 구간에 걸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폭을 확장하는데 자전거 도로 폭은 기존 3m에서 4m로, 보행로는 2m에서 3m로 늘립니다.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이사님. 예, 김용팔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세요. 바른 대로.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적을 해요? 누구랑 하고 이적했어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적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대일 외교 기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영상 자료, 화면 자료를 띄웠는데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 초반입니다. 잠깐만요. 왜 영상 자료 틀지 않습니까? 음성 반출은 이 양 간사 간의 성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국회 여기 다수는 의원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이 외통위가 영상은 내보내는데 저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식의 룰을 어느 국회법에 어디 국회 운영법에 어디 규정돼 있어요? 예? 왜 자꾸 없던 거를 무슨 갖다가 들이대고 그러세요? 저기 실무자들. 동영상 중에서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 언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에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초 증인이나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여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국회를 한두 번 해봤어요.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모두 그치고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도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비구름 뒤로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내일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3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검수 완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관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일부 인용을 했는데요.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지만 본회의 때는 본인이 참가를 해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무효 청구 소송은 검사가 수사 소추권과 관련해서 헌법에 근거가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그리고 소추권과 관련해서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큐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